안녕하십니까. 스틸앤스틸의 유승록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3월 11일 끝난 중국의 양회에 대해서 그 내용과 철강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스틸앤스틸의 김홍식 부사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3월 11일 날 중요한 중국의 중요한 연차 행사죠. 양해가 끝이 났는데요. 그 올해가 상당히 그 중국으로서는 2021년이 상당히 중요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어떤 해입니까? 우선 이제 그 양회가 무엇인가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양회는 두 가지 회의를 합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뭐 재계, 학계, 정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종의 이제 자문기구고요. 그다음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우리가 흔히 줄여서 전인대 하는 요거는 중국의 32개 성시에 있는 이런 대표자들을 모아놓은 이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지방 대회를 거치고 그 대표단들이 베이징에 모여가지고 요거 대회를 합니다. 이번에 양회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요 두 대회를 합쳐서 양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가 이제 중요한 이유는 올해가 이제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진핑이 집권하고 난 이후 줄곧 얘기했던 게 중거망, 그러니까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되는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의 어떤 그 위치를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그다음에 그에 앞서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가 그 해가 겹치는 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양회는 보면 예전에 한 10일 정도 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으로 했고요. 올해는 인원도 줄었고 일수도 좀 줄었어요. 그런데 그 양회에서 앞으로 올해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뭐 구체적인 목표 또 길게 보면 앞으로 2025년까지 향후 5개년간의 어떤 그런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도 올해가 상당히 의미 있는 해고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시진핑의 연임 이런 문제도 상당히 이슈로 떠오고 있는데요. 혹시 양해가 기본적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중국도 상당히 성장률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3%를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 대부분 전망하기를 상당히 올해는 뭐 7 내지 8% 정도의 경제 성장률 목표를 정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양회에서 발표된 성장률은 그보다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회를 하면 맨 처음에 이제 우리로 치면 개막연설을 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그 안에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제일 관심이 가는 게 올해 GDP 성장률을 얼마로 하느냐. 근데 6% 이상이라고 다소 좀 애매한 6%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사회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7.8%, 그 다음에 뭐 중신증권 같은 경우는 8.9%, 노무라증권 같은 경우가 뭐 9%, 이렇게 조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높게 좀 잡았었죠. 근데 왜 그러면 6% 이상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중국 정부가 이미 중속 성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거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지 표명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중국이 가장 지금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인플레입니다. 그래서 경기 과열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7% 8%로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 다시 과열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7, 8%보다는 이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정책 목표로는 6% 이상으로 조금 이렇게 낮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성장률 말고 재정 통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부양 강도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실제로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인지 숫자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책을 실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보면 중국은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지방 정부가 지방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 진행을 하는데 둘 다 작년보다는 조금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 정부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3조 6,500억 위안, 그러니까 작년보다 1,000억 위안 정도가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정 적자율도 작년 같은 경우가 3.6%였는데 올해는 3.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경기 부양의 그 지속성은 쭉 유지가 되지만 어떤 그 적자 비율을 갖다 좀 줄이고 국채 발행을 좀 줄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외부에서는 중국이 긴축으로 간다 뭐 이런 오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총리가 서두연설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시했던 경기 부양책을 당장 거두지는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습니다. 적자율도 축소시키고 네네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채권 발행도 줄이는데도 불구하고 긴축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노멀한 상태, 맞습니다. 다 회귀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일단 거시 정책 외에도 최근에 중국이 사실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 기술 자립 뭐 이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정책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발표된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9대 정책을 제시를 했지만 크게 보면 이제 한 네 가지로 아까 뭐 거시 정책, 그다음에 재정 통화 정책, 내수 확대 정책인데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화두가 뭐냐면 전통적인 제조 말고 우리 흔히 이제 뭐 IT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그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해서는 정부 주도로 적극 개발을 해 나가겠다. 그래서 국가 과학 기술 혁신 2030 프로젝트라는 거를 갖다 천명을 했어요. 새로운 천명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는 이제 뭐 그 신SOC 투자 관련된 거라든가 뭐 대형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분히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의식한 이런 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경기 부양책은 지금 톤다운 하지만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정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최근 중국이 보면 대부분 수출을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미국과의 그 어떤 그 무역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2010년에 보면 뭐 쌍순환 정책, 뭐 이런 내수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또 추가적으로 발표된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그 정책의 큰 틀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질적 성장에서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고 수출보다는 내수 중심으로 가는 이런 쪽이고요. 그 안에 내수 중심 중에서 아까 이제 그 미래 성장 동력에 관해서는 정부가 뭐 지금 이제 지출 규모도 요 부분만큼은 전년 대비 10.6%나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내수는 이미 작년 2020년 그 10월달 19기 오중전 그 회의 때 그 쌍순환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내수도 지향을 하고 수출은 수출대로 계속 관계를 넓혀가지고 유지하겠다. 이게 쌍순환 정책이거든요.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내수 정책 중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세제 관련된 정책,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을 갖다가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우선 세제 관련된 요 정책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제 혜택이 끝났거든요. 요거를 좀 더 이제 더 연장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한 2, 3년 전에는 또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이제 금융위기 막 터지고 났을 때 대수 활성화시킨다고 했더니 세제 혜택 정책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손을 보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OECD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율 평균 한 70
50%가 넘거든요. 조금 넘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직도 50%가 조금 안 됩니다. 요거를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65%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늘리느냐?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를 자꾸 도시 개발해서 도시화로 하겠다. 또 그 도시에는 전자장거리도 이렇게 가능하게 하고 뭐 인프라도 깔고 이런 쪽으로 좀 하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말을 잘 지어내는데 양신일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신. 이제 양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새로운 거. 신형 도시화, 신형 SOC. 그러니까 신형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아까 농촌이라든가 이제 그 2선, 3선 도시 이런 쪽을 갖다가 새롭게 제대로 인프라까지 다 갖춘 이런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고, 신 SOC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주로 이제 IT라든가 바이오 뭐 에너지 부문 이런 쪽에 적극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수 확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시화율을 그렇죠. 60%, 예, 65%로 높이겠다. 예. 지금 현재 50%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어떤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 보면 철강 내수나 이런 것도 상당히 그렇죠.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죠. 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측면이 있고 또 어떤 다른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또 5G 뭐 이동통신 이런 그렇죠. 거와 관련한 그 투자도 확대하겠다. 네, 뭐 이렇게 보면 사실 이제 인프라 투자는 이제 2선 도시를 향해서 투자가 확대될 것이고 그렇죠. 또 1선 도시나 이런 데는 상당히 이제 첨단 도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2선 도시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 내의 철강 수요는 좀 증가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대부분의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대부분 했었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도 2023년까지 계속 양적 완화를 하겠다 뭐 이런 정책을 했었는데 사실 중국은 양적 완화보다는 조금씩 이제 그 양적 완화를 줄여 나가는 그런 정책이어서 어떻습니까? 이런 그 중국의 어떤 그 뭐 완전한 긴축은 아니라 하더라도 양적 완화를 줄여 나가는 정책이 철강 뭐 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일단은 이제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그 제목 자체를 미국은 뭐 양적 완화, 중국은 뭐 긴축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표현 같고요. 근데 분명히 한쪽은 계속 돈풀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제한된 어떤 그 균형 정책을 가고 있다 보니까 양쪽 방향이 조금 달리는 건 다른 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굳이 미국의 돈풀기하고 중국의 어떤 그런 안정적 요구 중에서 철강 쪽에는 그러면 어느 쪽 나라 영향이 더 클 것 같으냐? 개인적으로는 중국 쪽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원료만 하더라도요. 전 세계 원료 철강 그러니까 제철 원료죠. 제철 원료의 시장의 60%가 중국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철강제 제품의 생산 비중도 그렇고 소비 비중도 그렇고 다 절반이 넘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가 오히려 세계 철강 시장에는 영향을 좀 더 많이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중국 정부가 지금 뭐 이따가 부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환경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뭐 강제적으로 등급을 매겨서 감산을 시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 가격은 빠지고 제품 가격은 오르고 이런 영향이 그런 게 발표될 때마다 시장 가격이라든가 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렇게 중국의 어떤 그 뭐 거시 정책이든 산업 정책에 따라서 맞습니다. 철강 산업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어떤 원자재에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면 또 전 세계의 철강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단 아직 지금까지 이제 거시 정책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14호 계획 기간 중에서 철강과 관련된 정책은 따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 이제 그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무슨 철강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13차 5개년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다만 문서로 이거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제 올해도 역시 이제 6대 중점 목표는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뭐 이제 뭐 산업 기초, 뭐 혁신, 뭐 자원 부문, 뭐 구조 부문, 뭐 이렇게
녹색 성장 부문, 품질 부문 이게 6개 부문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이제 제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지금 중국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쌍순환 정책 요거하고 그다음에 보다 장기적으로 중국 제조 2025 뭐 양배푸는 얘기를 했잖아요. 요런 정책들을 실현을 시키려고 하면 철강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철강의 방향이 개별적으로 돈이라든가 뭐라든가 벌려고 하고 이익을 많이 내고 이런 것보다도 그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렇죠. 그런 산업으로 충실히 다 해라. 이런 쪽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너무 급등락을 하니까 리스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품 수를 이쪽 저쪽 많이 하다 보니까 AD 문제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는 쪽에 좀 방향을 좀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IT화 뭐 이제 이런 쪽에는 뭐 정부가 주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 설비의 50% 이상을 스마트화하겠다. 그다음에 시범적으로 50개 이상의 스마트 공장을 만들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저탄소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도 포스코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모든 공장이 탄소환원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거를 수소환원법으로 점차 바뀌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중국이 사실은 스크랩 투입 비중이 고로에서도 그렇고 전기로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상당히 낮죠. 지금은 이제 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앞으로 20% 정도까지 2025년까지 20%까지 전기료 비중을 늘리겠다. 그다음에 스크랩 투입 비중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쪽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품질 관련해서는 공장 평균 그러니까 인당 노동 생산성이 사실 중국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는 바오산이라든가 뭐 안산 이런 큰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700톤이 안 됩니다. 연가 아닌가 되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1200톤까지 늘리고 그다음에 배 수준으로 높이겠다. 네.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산 설비의 스마트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로 새로 짓는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2000톤까지 늘리겠다. 이런 계획들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관심이 이제 6가지 그러니까 중점 목표 중에서 보면 뭐 자원과 관련해서 전기료를 비중을 높이겠다. 네. 그다음에 고로에도 스크랩 비중을 갖다가 많이 늘리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철 소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전기료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고철의 수입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은데 급작스럽게 너무 빠른 속도로 전기료 비중이 높아간다든가 혹은 고철 제강 공정에서 고철의 투입 비중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고철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입도 상당히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조금 네. 이미 그런 부분은 가격에서 벌써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이는 쪽은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은 벌써 이제 중국에다가 벌써 수출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마 중국이 본격적으로 요런 계획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아시아 쪽에 저 동아시아, 서아시아를 다 인도까지 포함한 이 아시아 시장에서 스크랩의 주도권은 확실히 중국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고철 산업, 철강 업계에서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변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어떤 중요한 우리 철강 업계에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주요 변수가 뭐 몇 가지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아까 뭐 꼭 집어서 이제 뭐 환경 규제라고 하는 그린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큰 방향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60년까지 중국도 탄소 제로로 가겠다. 그런 거 발표했죠. 이제 세부적인 거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요거를 한 3단계에 걸쳐서 시행을 할 것 같아요. 지금 1단계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감 장치를 강제로 달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각 업체 이렇게 그 방문을 해서 뭡니까 이렇게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 등급 뭐 예예예 네. 설비 점검을 한 다음에 네. 등급을 매겨서 예를 들어 배출가스를 뭐 잰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지난 등급에 B 등급을 맞았는데 이번 등급에 B 마이너스를 맞았다. 한 등급이 떨어질 때마다 15%씩 법적으로 감산을 해야 됩니다. 아, 감사를. 예, 이번에 그거를 당산 지역, 석가장 지역, 절강성 일부 있는 지역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그걸 실행을 했거든요. 아. 이거를 중국 정부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아. 요거는 봄이 되면 황사 문제하고 같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모그 문제. 예. 요때 아마 굉장히 시행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이것 때문에 2월 생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환경과 네,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강한 네, 네. 그런 네.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비중을 늘리는 거,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3단계가 이제 탄소환원법을 수소환원법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는 아까 그 환경 규제와 감산 조치, 그렇죠. 법적인 감산 조치. 그 다음에 고로에서 스크랩 투입 비중을 늘리는 거, 요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업계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 환경과 관련된 감산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강하게 하기를 바라야 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실은 그 변수가 이제 퇴세율.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사실은 퇴세율이라고 하는 게 혹시 수출을 이게 정치세하고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치세 수출 우리가 환급세,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출 환급세, 그걸 이제 퇴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작년부터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 품목들이 13%거든요. 요거를 뭐 9%로 줄인다, 뭐 혹은 그렇죠, 뭐 제로로 그렇죠.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요걸 했던 목적은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내수를 활성화시켜 수출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건데 막상 그걸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도 해보니 그래서 17%로 17%였던 걸 13%로 작년에 줄였던 거예요. 줄여놓고 보니까 수출은 오히려 뭐 줄기는 줄었는데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출이 안 된 이유가 사실 이 정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중국 내수 가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역시도 분명히 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요 정도 줄인다 그러면 열연 기준으로 한 20에서 30달러 정도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5월달 이전에는 요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정치세 문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치세를 어떤 무역 수출 촉진 정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많이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뭐 축소 인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중국 내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미국하고의 다시 패권 경쟁이 가열돼 가지고 내수가 침체된다거나 뭐 혹시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과잉 문제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뭐 퇴세율이 됐건 환율이 됐건 뭐 이게 다시 수출을 촉진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지만 지금 뭐 연초부터 엊그저께 불과 며칠 전에 총리가 나와서 내수 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바로 끄집어낼 수는 없겠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중국 내에서는 이제 지금 대부분 투자가 건설 투자, 네. 그다음에 또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 상승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건설 투자가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거에는 부동산 투자가 상당히 이제 그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많이 올랐다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올해 어떤 부동산 정책 뭐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 정부 부동산 정책 역시도 올해 이제 양회에서 나올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요건 역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 배경은 그 연초에 중국의 부동산 개발 5위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사실은 부도가 났거든요. 요 부도가 나니까 이제 뭐 해외 특히 이제 그 서구의 언론들이 금년도에 부동산 회사들이 갚아야 될 돈이 1조 2천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이제 요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아마 재앙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랬던 건데 사실은 부동산을 규제를 하게 되면 부동산 건설뿐만이 아니고요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 철강제가 약 9억 7,100만 톤 정도가 중국 내수 소비가 됐는데
그 중에 59%가 건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규제를 심하게 하게 되면 건설뿐만이 아니고요, 철강, 시멘트, 유리, 그렇죠. 뭐 예, 관련 산업이 가전, 네. 그다음에 철강 중에서도 뭐 빔, 철근, 뭐 칼라, 스텐 그렇죠.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중국 정부도 너무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금융위기 때부터 돈을 천문학적으로 계속 풀었잖아요. 약 그렇죠. 7조 위안 정도를 풀었는데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 이 돈의 60%가 부동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 기간에도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는데 부동산 가격은 8.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규제를 하는데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규제를 하게 되면 민심 위반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계적으로 충격을 갖다 흡수하면서 할 거냐, 이게 가장 이제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제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거품이 있다. 인정합니다. 이런 거는 인정하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고려해서 네. 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규제 정책이나 이런 신속한 규제 정책 이런 거는 다 쓰지 않겠다. 그래서 말하는 그런 말씀. 당초 얘기는 이제 무슨 뭐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금리를 올리면은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다가구 주택자, 그다음에 우리로 치면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서 집 사는가 이런 거를 좀 규제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매기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이 조금 선회하는 걸로. 일종의 뭐 투기 억제 정책 그렇죠. 이런 거 비슷하네요,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뭐 방금 뭐 금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작년에 이제 중국 정부도 금융 완화를 하면서 지준율도 낮추고 뭐 이런 걸 했었고, 또 환율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지금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환율 같은 경우는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실 어떤 금리와 환율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금리와 환율이 중국뿐만 아니고 요게 만약에 동시에 올리고 동시에 환율을 갖다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 폭탄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중국 정부가 2월 기준으로 총통화량, 우리 M2라고 하는 총통화량이 우리 돈으로 약 3경 9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게 5년 사이에 한 6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근데 반면에 대출 금리는 5년 거의 반 가까이 4.35%로 쭉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뭐 그렇죠. 그 자산 가격 거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데, 사실은 요거를 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조금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따라서 올리니까 중국도 해볼까 하는 고민하던 시점에 미국이 올리니까 5천억 달러가 사실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4조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순간에 5천억 달러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 위험하다, 안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다시 좀 주춤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하고 그 시진핑이하고 서로 막 설전하고 이럴 때 우리는 시장 개방할 거야라고 했다가 금융시장도 개방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런 걸 한번 겪고 나서 약간 좀 후퇴하는 이런 좀 금융시장 개방 자체를 후퇴. 통화 정책, 환율도 비슷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5월달 같은 경우에가 1달러당 약 7.166 위안이었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트럼프 정부가 너희 그 의도적으로 수출 늘리려고 환율 조작국. 그렇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이제 6.488까지 떨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정부의 속성상 요게 추세가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7위안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금리는 아니더라도 환율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수출 부가세 환급 정책, 요 두 가지 정책은 자국 상황에 따라서 올해 연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거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되면 미국하고의 패권 경쟁이 다시 재점화가 될 거고, 그때 쓸 수 있는 미국의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금리와 환율 정책 자체는 사실 상당히 중국 정부도 실질적으로 많이 개방화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환율을 조작한다든가 이런
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결국은 그래도 자국 경제 상황을 봐서라도 봐서 어느 정도는 환율이나 이 환율 정책에는 좀 개입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래 그 향후에서 나타난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나 그리고 또 한국의 철강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크게 뭐 시황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구조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년도 시황은요. 전 세계적으로 최소한 올 한 해는 따로 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미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열연 내수 가격이 중국보다 200달러가 높거든요. 네, 그렇죠. 뭐 내년 도금제 같은 경우는 300달러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이유는 지금 이미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접종 2차 접종이 40%가 된 이런 상황이고 미국이라든가 선진국, 돈 있는 선진국들은 백신 빨리 맞고 그래서 마스크 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동남아라든가 뭐 개도국 이런 데 나라들은 그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기가 다시 돌아가고 활동이 원활해져야 철강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렇죠.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뭐 6월 이때까지 상반기, 뭐 4월, 5월 때까지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수요 쪽도 그렇고 철강 쪽도 그렇고 그 수급 밸런스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게 지금 회복되는 과정이 이게 언밸런스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요 부분이 당분간은 좀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퇴소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탄소 배출권 요 정책들은 스크랩 가격이라든가 제품 수출 가격, 오파 가격 이런 쪽이 아마 자주 널뛰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하나가 발표가 되면 중국의 선물 가격이 와라락 올라갔다가 또 안 좋은 그 부정적인 정책이 되면 급락을 했다. 지금 근 한 달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는 그런 얘기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이제 중국이 이번 코로나19를 갖다 체질 개선의 기회를 삼고 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점 역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상위 10대 메이커의 시장 점유율을 앞으로 60%까지 늘리겠다. 그동안에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한 15년 정도 됐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M&A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제 품질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위험 요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덩치도 큰데다가 품질까지 업그레이드된 이 중국산이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동남아라든가 우리 수출 주력 시장에서 우리하고 결국엔 사사건건 부딪힐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비는 미리미리 좀 해놓는 게 좋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장기적으로 중국 철강 업체들의 뭐 경쟁력, 기술력, 품질력, 이게 상승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대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1일 끝난 중국 양회에서 발표된 중국의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에 대해서 우리 김홍식 부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